86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책 제목 피니시. 저자 존 에이커프. 출판일 2017년 12월 18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힘 빼고 가볍게 해내는 끝내기의 기술을 알자. 책 소개. 끝내지 못한 것들의 무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방법. 더 이상 만성 시작 환자로 남고 싶지 않은 사람들,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피니시. 끝내지 못한 길 위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성취의 통쾌함을 선사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코앞에 놓인 피니시 라인을 매번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어떤 목표든 끝까지 완주하는 성취의 비밀을 공개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끝내기의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선별하고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그 목표에 재미를 더하는 것. 방법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쉽고 단순해 보이는 이 기술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뤄가느냐에 달려있다. 목표 달성 과정에 어떻게 추진력을 더하는지, 중간에 불쑥 나타나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방해꾼을 어떻게 몰아내는지,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곁에서 함께 뛰며 완주를 도울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준다. 이를 통해 반드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 책에 담긴 끝내기의 전략들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쉬운 나머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끼게 할지도 모르지만 저자가 소개하는 방법은 2016년 멤피스 대학교의 연구를 통해 이미 효과가 입증되었다. 저자는 도전 30일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을 쏟도록 참가자들을 몰아붙이는 대신 오히려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었을 때 목표 달성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가장 악랄한 방해꾼은 게으름이 아닌 완벽주의임을 일깨워준다. 이처럼 지금껏 들어왔던 노력, 치열함, 무한 긍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통해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 소개. 저자 존 에이커프, 컨설턴트. 저자 존 에이커프 존.는 통찰력 있고 유쾌한 메시지로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독자를 사로잡은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커리어 코치, 베스트셀러 작가. 18년간 홈디포, 보스, 스테이플스 등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경험한 것들을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과 공유했고, 이것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작가로 데뷔했다. 특유의 따뜻하고 유쾌한 유머로 주목을 받은 그는 작가들이 좋아하는 작가, 독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자기계발 작가로 손꼽히고 있다. 피니시를 비롯해 시작하라 스타트, 그만두는 사람 퀘터, 두 오버 두 오버 등 그의 저서들은 모두 아마존 베스트셀러,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피니시는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외치는 수많은 자기계발 전략 사이에서 시작보다 더 중요하고 어쩌면 시작하는 것쯤은 유치하고 쉬워 보이게 만드는 끝까지 해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가 온라인에 개설한 도전의 30일 프로젝트는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놀라운 성과를 경험했고 2016년에 멤피스 대학교의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는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결코 끝내는 습관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며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대부분의 자기계발 전략을 뒤집고 시작한 일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누구나 가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뉴욕타임스, 포브스, 포춘 등 수많은 언론의 극찬 사례를 받았다. 책에서 얻은 내용. 10개도 넘게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한 개도 제대로 못 끝내죠? 자책하는 당신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유쾌하고 번뜩이는 통찰. 최고의 라이프 코치 존 에이커프가 전하는 끝에 부재 속에 갇힌 당신을 변화시킬 놀라운 성취의 비밀. 애쓰지 않고도 가뿐하게 완주하는 사람들이 마스터한 궁극의 한 수. 당신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완주를 도울 끝내기의 기술.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은 그동안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시작이 반이라고 외쳐대며 어떻게든 우리를 출발선 앞에 데려다 놓으려는 시도들은 지금도 넘쳐난다. 그러나 그 많은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대부분은 출발선 언저리에 고꾸라져 있거나 중간 지점에서 마주친 장애물을 넘지 못해 포기하고 만 애처로운 모습이다. 돌아보니 지금껏 시작보다는 끝내기에 더 많이, 자주 실패한 것 같지 않은가? 끝까지 해내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만일 단거리 달리기라면 하늘을 울리는 총성과 함께 냅다 직선 코스를 달려 어느새 끝이 나겠지만 사실 이 과정은 마라톤에 가깝다. 그저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는 뜻이다. 결코 만만치가 않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땐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어야 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흩뜨릴 방해꾼도 피해야 하고 언덕길로 진입할 때는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하며 급커브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몸의 중심도 잘 잡아야 한다. 마라톤 주자가 마주하는 이 모든 위기 상황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만나게 된다. 이 지난한 자기와의 싸움에 누구나 도전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완주할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끝까지 해내려면 전략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끝내기의 기술을 당신에게 전수해줄 책이 여기에 있다. 존 에이커프의 피니시는 곁에서 함께 뛰며 당신의 완주를 도울 든든한 페이스메이커이자 반드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할 궁극의 기술이 담긴 책이다. 따라가기만 해도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로드맵.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최고의 라이프 코치가 전하는 통쾌한 성취의 비밀. 혹시 이 책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발견해 이전보다 조금 더 노력하라는 식의 채찍질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겨났는가? 그런 염려는 내려놓아도 좋다. 힘 빼고 가볍게 해내는 끝내기의 기술이라는 부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존 에이커프가 우리 앞에 펼쳐놓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껏 들어왔던 노력, 치열함, 무한 긍정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존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책하는 당신의 엉덩이를 걷어차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그러면서도 부족하고 어설프더라도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목표 달성의 비결이라고 위로하는데, 이는 마치 몸에 좋은 비타민이 듬뿍 담긴 음료를 한 모금 꿀꺽 삼킨 것처럼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 책은 당신의 계획을 망치는 장애물과 방해꾼의 실체를 까발리면서 목표 달성이 쉽고 즐거워지는 트랙으로 당신을 이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전략들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쉬운 나머지 자신이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2016년 멤피스 대학교의 연구를 통해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저자 존 에이커프가 온라인에 개설한 도전의 30일 프로젝트에 참가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그가 제시한 방법으로 도전한 사람들의 목표 달성률이 43%나 더 높았던 것이다. 피니시가 소개하는 끝내기의 기술은 크게 세 가지다. 당신의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선별하고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그 목표에 재미를 더하는 것. 너무 쉬워서 의심이 들더라도 통계적으로 입증된 방식이니 안심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쉽고 단순해 보이는 이 기술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뤄나가느냐에 달려있다. 목표 달성 과정에 어떻게 추진력을 더하는지, 중간에 불쑥 나타나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방해꾼을 어떻게 몰아내는지,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존은 매우 현실감 있는 코치가 되어 끝내기 로드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느새 결승선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만성시작 환자도 마침내 꾸준한 성취자가 된다. 끝내지 못한 길 위에서 정처 없이 헤매는 이들에게 시작보다 중요하고 오히려 시작하는 것쯤은 유치하고 쉬워 보이게 만드는 끝까지 해내는 것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는 존 에이커프의 문장들은 낯설고도 기발하다. 그가 소개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쉽고 단순해서 이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하는 생각에 급기야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처럼 깔깔거리며 정신없이 그의 글을 읽어가다가도 난데없이 치고 들어오는 그의 기막힌 지혜와 통찰에 허를 찔리기 일쑤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두려움에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 목표는 커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작을 포기하는 사람,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실패를 반복하다 지쳐버린 사람, 무언가를 시작해서 끝까지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만성 시작 환자에게 필요한 책이 바로 여기 있다. 존 에이커프는 이 책에서 코앞에 놓인 피니시 라인을 매번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어떤 목표든 끝까지 완주하는 성취의 비밀을 공개한다. 더 이상 만성 시작 환자로 남고 싶지 않다면, 세운 목표는 끝내 달성하고야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루지 못한 채 빛을 잃어가는 당신의 목표에 다시 불을 지펴보자. 당신이 쫓기를 거부한다고 해도 그 목표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유령이 되어 우리를 쫓아다닐 것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들 중 10분의 1만 시도해도 당신은 목표를 이루어낼 당신의 잠재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재미있다. 하지만 미래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손에 달렸다. 바로 당신의 손에 말이다. 프롤로그. 끝내지 못한 것들의 무덤 속에서 2013년 내가 맞서 싸운 건 엉뚱한 유령이었다. 그해 나는 시작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책을 냈다. 소파에서 당장 일어나라고 독자들을 다그쳤고, 사업을 시작하라고, 다이어트에 돌입하라고, 책을 쓰기 시작하라고, 그동안 꿈꿔온 수만 가지의 목표를 조치라고 외쳐댔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시작하지 못하게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두려움의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을 출발선 앞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그 다음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믿었다. 두려움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유령이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그 유령을 퇴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돌아보면 그때의 내 생각은 절반만 옳았다. 시작은 중요하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처음 내디딘 몇 걸음은 확실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 시작하는 것쯤은 유치하고 쉽다는 생각이 들며 심지어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고? 바로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해마다 토크 콘서트에서 만난 독자들은 한쪽 구석으로 나를 데려가 이렇게 묻곤 한다. 시작하는 일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껏 100만 개도 넘게 시작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끝낸 적은 없죠.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내게 정답이 있었던 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내 인생에도 그 질문에 해답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내가 끝까지 해낸 일을 살펴보면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고 6권의 책을 썼고 오늘 옷을 꽤 잘 입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반쪽짜리 인생에서 드물게 얻은 성취에 불과하다. 책장에 꽂힌 책 중에 다 읽은 책은 10%밖에 되지 않고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6일간의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끝내는 데는 3년이 걸렸다. 23살에 가라테 파란 띠를 땄는데 검은 띠를 따겠다던 야심찬 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대략 76개의 띠가 더 필요하다. 내 사무실에는 반쯤 쓰다 만몰스킨 노트가 32권 있고 애매하게 조금씩 남아서 욕실에 나뒹구는 챕스틱은 19개나 된다. 내가 입술 수분 보충 항목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썼는지 재무관리사가 본다면 아마 놀라서 까무러칠지도 모르겠다. 창고는 또 어떤가? 그곳은 끝내지 못한 것들의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겨우 5번 사용한 망원경, 3번 쓰고 처박아둔 낚싯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스노보드와 스키 시즌권, 심지어 3년 전에 구입해 겨우 35km 탄 모터 자전거도 한 구석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 나는 부재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끝에 부재 속에. 그래도 끝내지 못한 길 위에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작은 위안을 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새해 계획의 92%는 실패로 돌아간다. 매년 1월이 되면 희망에 들뜬 사람들은 새해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쩐지 새해에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한 100명 중 겨우 8명만이 계획을 끝까지 실천한다. 통계적으로 새해 계획을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실천할 확률은 줄리아드 학교에 입학해 발레리나가 될 확률과 같다. 참고로 줄리아드 무용과의 입학률은 약 8%로 아주 극소수만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하는 셈이다. 나는 그동안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 단지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조언깨나 한다는 사람들도 입을 모아 자신 있게 말하지 않는가. 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잠은 죽어서나 자란 말입니다. 내가 게으르다는 사실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는데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의 탁월한 그릿 테스트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었다. 그릿지 RIT란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정 있는 끈기를 의미하는데 내 점수는 너무 낮아서 결과를 그래프로 만들지도 못할 수준이었다. 사실 나는 내가 테스트를 끝마친 것만 해도 놀라운데 끝낸 것을 축하하는 보너스 점수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실험 결과에 한껏 자극을 받은 나는 끈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기상시간을 앞당겨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도 거뜬히 쓰러뜨릴 정도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댔으며 인생상담 코치를 고용했고 몸에 좋다는 슈퍼푸드는 다 챙겨 먹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효과는 없었다. 얻은 게 있다면 그 많은 카페인이 내게 선물한 귀여운 눈 떨림 정도랄까?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위인들의 삶을 닮으려 쉬지 않고 아등바등 스스로를 몰아치며 일을 하던 나는 뭔가 다른 차원의 유의미한 도전, 그러니까 억지로 애쓰는 노력이 아닌 도전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싶었다. 나는 결국 30일 과정의 도전 코스를 고안하기에 이르렀고 이 코스를 온라인에 개설했다. 30일간 각자 도전할 목표를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 도전의 30일 프로젝트 D30 Days of Hustle 챌린지는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2016년 봄, 멤피스 대학교의 연구원 마이크 피슬리가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는 내가 진행하는 도전의 30일 프로젝트에 참가자들을 연구해 어떤 방식이 효과가 있었는지 또 효과가 없었던 방식은 무엇인지 분석해서 해당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문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8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마이크는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탄탄한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일은 내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 제안을 받기 전까지 나는 2003년부터 시작된 팩트체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모두 인터넷에 쏟아내기라는 훌륭한 규칙하에 일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가 시작된 이후 마이크가 발견해낸 사실은 목표 달성에 대한 나의 관점과 이 책의 방향,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에 대한 접근 방식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마이크는 해당 코스를 끝마친 사람들의 목표 달성률이 과거에 그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목표를 세웠을 때보다 27%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무적인 결과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그다지 놀랍지 않았는데, 누구든 무언가를 30일 동안 꾸준히 해내고 나면 거의 대부분 그 일에 숙달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크게 놀랐던 부분은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몇몇 사실이었다. 도전 코스 참가자들의 성취를 극적으로 끌어올린 계기는 다름 아닌 참가자들의 심적 부담을 줄이는 활동에 있었다. 도전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완벽주의를 떨쳐버리게 하는 그런 활동 말이다. 바지 사이즈 줄이기든 블로그에 더 많은 콘텐츠 올리기든 연봉 인상이든 목표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다. 완벽주의에서 멀어질수록 참가자들의 능률은 올랐다. 결국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었다. 더 많이 애를 쓰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다. 연구 결과로 확인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해낼 수 있다. 만성시작 환자도 꾸준한 성취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이 당신에게 팁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매의 눈썰미를 가질 방법을 제시하며 더 많이 도전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과연 도움이 될까? 더 많은 일에 도전하면 자신의 인생을 조금은 더 사랑하게 될까? 그 많은 생산적인 팁과 시간 관리법, 인생살이의 힌트가 당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목표를 성취하고 싶다면,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고 싶다면, 우리는 완벽주의를 저 문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즐겨야 하며,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기도 하고, 어떤 목표를 포기할지, 어떤 것을 나중으로 미룰지도 정해야 한다. 이 연구의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연구는 시작한 일을 끝내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아주 유용한 교훈을 남겼다. 이 교훈이 제시한 방식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쉬운 나머지 하나씩 따라 하다 보면 자신이 지름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혹은 자신이 속임수를 쓴다고 느끼거나 지금 하는 일은 노력축에도 못 끼는 일이라고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혹시 당신은 지름길이라는 단어를 보면 죄책감이 드는가? 당신에게 인생의 지름길은 없다 라고 말한 코치, 상사 또는 부모님을 떠올리고 있는가? 좋다. 그러면 앞으로 구글 검색은 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하자. 다음번에 뭔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국회 도서관에 편지를 쓰는 거다. 이메일 말고 종이 위에 편지를 쓰도록 하자. 우표는 침을 발라 붙이는 게 좋겠다. 스티커로 된 우표는 지름길이니까 말이다. 우리는 세상의 편견 혹은 고지식함으로 인해 지름길이라는 단어가 뒤집어 쓴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마음속에 자리한 지름길에 대한 정의를 바꿔보자. 지름길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힘든 일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라 도전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 이용하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다. 어떤가? 일에 집중하려고 노트북에 와이파이를 꺼놓는 것은 다이어트 중에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채워놓지 않는 것 역시 지름길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는 당신에게 그 지름길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 자, 이제 우리는 트랙 앞에 섰다. 우리를 가로막아 선 허들을 하나하나 넘어서면서 함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보지 않겠는가? 그럼 끝을 향해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자. 성공 확률을 높이는 다른 접근 방법.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운다면 목표 달성은 그저 닿을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될지 모른다. 이 사실은 데이터로도 입증된다. 도전의 30일 프로젝트가 9일째에 접어들자 나는 참가자들에게 목표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권했다. 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당신이나 나 같은 만성 시작 환자의 경우 정해진 시간 동안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 벅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중도에 포기하며 결국 절대로 계획을 끝까지 실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5kg 감량 계획을 세운 뒤 3kg만 감량했다면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셈이다. 달을 목표로 하라. 설사 달까지 가는 데는 실패할지라도 적어도 다른 별에는 착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격언도 있지만 냉혹한 현실은 우리에게 그다지 너그럽지 않다. 완벽주의의 양자택일식 사고는 거의 다 온 것은 쳐주지도 않는다. 달 대신 착륙한 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목표 달성 과정을 재단한다면 중도 포기하게 만들 이유는 드넓은 바다만큼이나 차고 넘친다. 그러나 5kg이었던 원래의 목표를 절반인 2.5kg으로 줄이고 3kg을 감량한다면 그 승리의 기억 덕분에 앞으로도 계획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확률이 높아진다.
감량한 체중은 동일하지만 두 번째 접근 방식은 당신의 초기 목표 달성과 그 이후에 이어질 새로운 도전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 목표를 반으로 줄이라는 말은 헬스장 벽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종류의 문구다. 완벽주의가 시도 때도 없이 건네는 속삭임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 효과가 있다. 마이크가 보내준 도전의 30일 프로젝트 연구 결과 보고서 내용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다. 그것은 목표를 절반으로 낮춘 참가자들은 그들이 과거에 참가한 유사한 도전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보다 63% 이상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라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목표를 절반으로 줄인 참가자들의 90%가 목표 달성을 향한 열망이 강해졌다고 답했다. 목표를 줄이는 방법은 그들이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었고, 달성이 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전에 더욱 열심히 임하게 했다. 지름길을 택한 참가자들은 결국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 무작정 내 말만 믿으라고 떼쓰지는 않겠다. 여기서 잠깐 이러한 접근 방식을 택했던 당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처음에 나는 30일간 매일 블로그에 300자 이상의 새 포스트를 작성하겠다고 정했다. 그 뒤로 목표를 줄여 매일 100자 이상의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30일 중 28일 동안 300자 이상의 포스트를 작성했고 나머지 이틀은 100자 이상의 포스트를 작성했다. 나의 목표는 매일 글을 쓰는 것이었고 나는 매일 글을 썼다. 나는 언제나 내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한 입에 털어놓는다. 그래서 내겐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말이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도중에 목표를 4번 수정했는데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원래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었지만 한 달 전에 비해 훨씬 더 멀리 올 수 있었다. 목표의 다음 단계를 달성하기 위해 나선 지금 나는 내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줄 강력한 도구를 가진 기분이다. 나는 3kg을 감량했다. 5kg을 목표로 했지만 목표를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냥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니라 초과 달성하게 된 것이다. 또 한 번의 도전의 30일을 위해 건배. 각각의 사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는가? 그들은 목표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계획을 멋지게 달성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다시 열정적으로 도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그게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름길을 택하는 이 접근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달성하지도 못할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강요하는 하드코어한 완벽주의 접근법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속도의 중요성이다. 목표 달성 과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 당신이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매달 달성해 나간다면 분명 그 전달보다 더 많은 목표를 더 많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접근법은 1년 동안 혹은 심지어 인생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한 달 동안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접근법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달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2가지 못된 습관 중 하나는 반드시 고칠 수 있다. 하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으니 포기하기. 2. 목표를 달성하느라 너무 피곤하니 포기하기. 무엇보다 속도를 고려한 접근법의 효과를 증명하는 최고의 힌트는 마지막 사례의 참가자가 한 말에 담겨 있다. 또 한 번의 도전의 30일을 위해 건배. 재미의 진실. 경영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사이먼 시넥은 이렇게 말했다.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하고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쏟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당신의 표정은 어떤가? 지금쯤 완벽주의는 아마 이 책을 증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이쯤에서 내가 추천한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한 3가지 행동을 되짚어 보도록 하자. 하나,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자. 2. 뒤로 미루어도 되는 일을 정하자. 셋, 끝까지 해내고 싶다면 목표에 재미를 더해라. 목표 설정을 이렇게 쉬운 일로 만들어준 책이 또 있었던가? 대체 더 재미있는 목표로 만들기라는 숙제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너무 쉬워서 의심이 든다면 안심하자. 통계적으로 입증된 방식이니까. 이것은 완벽주의를 타도할 수 있는 목표 설정 방법이다. 당신을 결승선까지 단숨에 데려다줄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진심으로 결승선에 다다르고 싶다면 포기해. 당신을 유혹하는 방해꾼들을 놓아버리는 일이다. 그게 뭘까?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 보자. 목표 달성에 추진력을 더하는 방법.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련 수치들을 측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인생 목표를 어떻게 수치화하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멍한 눈빛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 말고 과연 우리에게 다른 대답이 있을까? 수치를 측정한다는 말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 책을 이만큼이나 읽었다면 최소한 측정법 하나쯤은 이미 익혔을 것이다. 당신은 벌써 책의 75%를 독파했고 뛰어난 사람이며 여러 페이지에 걸쳐 설명한 측정법들을 습득했다. 책에서 제시한 행동 지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실천했다면 이미 당신이 취한 행동들을 목록으로 가진 셈이다. 당신의 목표와 관련 있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측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의 계획을 망쳐버리는 완벽주의의 유령을 퇴치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은 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측정하고 기록하면 도움이 될 만한 23가지 데이터 사례다. 이것을 참고해 자신만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보면 그 수치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슬슬 감이 올 것이다.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목표 달성도를 측정해 결승선을 힘차게 통과할 추진력을 얻기 위함임을 기억하자. 1. 투자한 시간. 향후 30일 동안 당신의 목표에 얼마나 시간을 쏟을 것인가? 30일 동안 매일 15분을 투자한다면 총 투자 시간은 7.5시간이 된다. 7.5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일에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려보자. 2. 수익. 사업 목표를 세웠다면 지난 30일 동안 당신이 거둔 수익을 측정하기는 쉽다. 3. 제품 판매량. 측정치는 대부분 다양한 정보의 조각들로 세분화될 수 있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수익과 제품 판매량 측정은 어렵지 않다. 4. 몸무게. 체중을 감량하려는 사람에게 체중계 위에 올라서는 것만큼 쉬운 측정 방법이 있을까? 5. 신체 치수. 감량한 몸무게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각 신체 치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6. 버릴 물건으로 가득 채운 쓰레기 봉투 수. 집 정리에 나선 내 친구는 그녀가 버린 물건의 개수뿐 아니라 그녀가 기부할 물건들을 채운 봉투의 개수도 파악했다. 7. 중고서점의 판도서 부수. 이삿짐을 쌀 때 비로소 당신이 지나치게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책은 그저 단어로 가득한 벽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본격적으로 집 정리에 나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중고 서점에 판매한 책이 몇 권인지 파악한다. 8. 장문한 페이지 수 혹은 단어 수. 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작가가 되고 싶다면 그동안 쓴 글의 페이지 수를 세어보는 것도 좋은 성과 측정 방법이다. 9. 달린 거리. 올해엔 1600km쯤 달려볼까 하는데 얼마만큼이나 달렸는지 어떻게 아냐고? 나이키 어플이 도와줄 것이다. 달린 거리를 측정해주는 이 어플에서 나는 상위 레벨인 퍼플 레벨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전혀 쓸모없는 등급이긴 하지만 이 디지털 형식의 보상이 이상하리만큼 만족감을 준다. 내가 돌풍을 일으키며 제친 블루 레벨에 게으른 주자들이 벌써 한심해 보인다. 10. 걸음수. 손목에 차기만 하면 하루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측정해주는 훌륭한 기기가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 11. 이메일 주소록. 어떤 분야의 사업이든 온라인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당신의 이메일 주소록에 있는 사람 수는 중요한 데이터다. 12. SNS 팔로워 수.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SNS가 당신을 팔로우하는 사람 수를 즉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준다. 13. 직접 만든 음식. 식단 관리는 소홀히 하면서 운동량만 늘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건강한 삶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식단이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외식 대신 집에서 요리해 먹은 횟수를 기록할 수 있다. 14. 저축액. 계좌 잔고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것 역시 목표 달성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15. 카드값 내역서. 부실한 신용카드 관리 상황도 측정 가능한 요소다. 바인더에 정리한 두꺼운 카드 사용 내역을 숨을 헐떡이며 배달하는 우편부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카드 사용 내역을 한 장으로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16.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 이 항목은 사실 부끄럽게도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투자 가치가 높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배우자와 데이트한 횟수를 기록하는 일이 좋은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7. 예상 성장률. 당신의 사업이 아직 수익을 낼 정도로 궤도에 오르지 않았거나 성장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 그건 문제될 게 없다. 당신이 예상한 성장률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예의주시하자. 18. 수면 시간.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면이 좋은 성과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울 따름이다. 알람 시계를 맞추어 취침 및 기상 시간을 확인하거나 더욱 정교한 수면 시간 추적을 원한다면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19. 감사 편지. 감사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번 달에 보낸 감사 편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세어보자. 20. 새로운 인맥.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하지만 당신이 온라인 친분을 뛰어넘는 오프라인 인간관계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번 달에 당신이 만난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보자. 20일. 해로운 음식을 피한 횟수.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을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자 3조각과 사이다 4잔을 참았다면 그것도 기록하자. 이번 달에 당신이 먹지 않은 음식들의 칼로리를 모두 더해 상상 속에서 하나의 무더기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22. 독서량. 독서량 늘리기는 대단히 흔한 목표다. 기록하기는 또 얼마나 쉬운가. 그나저나 나는 이번 달에 책을 몇 권 읽었더라? 23. TV 시청 시간. TV 시청 시간을 줄이는 걸 목표로 삼았다면 시청한 시간을 기록해보자. 아주 쉽다. 특히 넷플릭스 구독자라면 TV 시청 시간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나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 23가지의 사례를 제시한 것뿐이고 당신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측정 항목을 1개에서 3개 정도만 고르자는 거다. 너무 적다고? 하지만 항목이 적기 때문에 성과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 많은 항목을 측정하고 싶어지게 될 것이다. 굳이 내가 격려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해내게 된다. 성과를 눈으로 보는 건 즐거운 일이다. 일단 새 항목의 성과를 보는 일에 재미를 느낀다면 5개는 훨씬 더 즐거울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을 것이다. 하지만 욕심을 내지는 말자. 완벽주의는 당신에게 30개 항목에 대한 성과를 모두 측정하라고 강요할 것이다. 정확한 양의 칼슘 섭취를 위해 저울에 채소의 무게를 일일이 달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짓은 당장 멈추자. 하나에서 최대 3개의 항목만 골라도 충분하다. 우리에겐 훈수두는 친구가 필요하다. 난관에 부딪혔다가 기적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본 사람과 함께 일하다 보면 그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던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졸업이라는 결승선 앞에서 졸업을 유예했던 메레디스는 23년이 지난 뒤 학업을 마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심장 절개 수술이라는 인생의 큰 위기를 통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미련 없이 사는 삶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이 경험은 놀랍도록 강력한 자극제였지만 당신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니다. 효과가 강력하다고 이 책에 거의 죽음에 이르는 법이라는 제목의 장을 써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때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한 2번째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던 요소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요소는 친구였다. 반복해서 자신의 예술 작품을 깨부수던 예술가가 그 효과를 직접 경험했다. 그는 어느 날 친구에게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스스로 부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진지한 분위기에서 한 말은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얘기를 들은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더 이상 부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날 당장 자신의 작품을 부수던 습관을 고칠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그의 친구가 거창한 설명을 구구절절 덧붙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방식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느닷없이 어둠 속에서 나타난 현인이 바쁘게 살 것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죽는 게 낫다고 말해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도 좋다. 습관의 고리를 끊어줄 친구, 작품을 부수는 짓을 멈추라고 말해줄 친구면 충분하다.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해줄 친구면 된다. 당신을 비웃어줄 토크쇼 호스트면 적당하겠다. 목표 달성 과정 내내 친구가 필요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은 사실 결승선 앞에서다. 그리고 그런 친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런 친구가 되는 일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모두는 우리를 믿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도 시간이 드는 일도 아니다. 당신이 아끼는 친구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파도치는 바다에 스스로를 내몰지 말라는 조언이 필요한 것뿐이다. 친구가 파도 타기를 즐기는 서퍼가 아닌 이상해야 그 조언은 그에게 용기를 북돋는 위로가 될 것이다. 에필로그. 내가 끝까지 해내는 힘을 믿는 이유. 고백할 게 하나 있다.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유튜브로 더 보이스를 시청한다. 미국 버전만 보는 게 아니다. 연결 링크들을 타고 들어가 보이스 오브 알바니아의 오페라 가수 오디션까지 본다. 이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위해 첨언하자면 아메리칸 아이돌과 유사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오디션 절차다. 다른 음악 프로그램과는 달리 심사위원들은 참가자가 노래하는 장면을 보지 못한다.
4명의 심사위원들은 영화 007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이 앉을 것 같은 화산 분화구처럼 생긴 커다란 의자에 앉아 등을 돌린 채 참가자의 노래를 듣는다. 노래가 마음에 들면 커다란 버튼을 누를 수 있고 그러면 의자가 빙글 돌아가 그제서야 참가자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종종 어떤 참가자들은 목소리에 딱 어울리는 외모를 지녀 심사위원들이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 오디션 최고의 장면들은 예상치 못하게 놀라운 목소리와 반전 모습을 가진 참가자들이 출연한 무대에서 나온다. 심사위원들은 너무 놀라 두 손을 번쩍 치켜들기도 하고 버튼을 12번도 넘게 눌러대기도 한다. 이때는 관객들 역시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쏟아낸다.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서 수잔 보일, 수즌 보여가 폴 포츠퍼가 출연한 장면이 그토록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사람 모두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재능을 숨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겉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외모를 지닌 수잔 보일과 폴 포츠를 만일거리에서 만났다면 그냥 바로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노래하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않은 폴 포츠가 세상에는 1000명도 넘는다. 오디션에 참가할 만큼 출중하지 않다는 생각에 샤워하며 노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많은 수잔 보일이 수천 명이다. 그것이 바로 완벽주의가 저지르는 최악의 일이다. 당신을 집에 묶어두고 소파에 가둬둔다. 당신의 도전을 가로막는다. 6년간 이어진 대학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줄 마지막 기말고사 장소까지 당신을 데려간 뒤 의도적으로 시험을 망치도록 종용한다. 나는 당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아마 앞으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는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는 중요한 사실도 당신은 영영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안다. 당신이 완벽주의에 굴복하는 순간 매번 중도에 포기하고 무언가를 시작해보려 도전하지 않아도 지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게 될 거라는 것. 당신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부수는 짓을 멈추자. 어쩌면 아직 완성에 가깝지 않을지 모른다. 어쩌면 아직 미술 도구를 사러 화랑에 가지도 못했을지 모른다. 어쩌면 아직 당신의 예술 작품이 캔버스에 그려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나는 무엇이 당신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지 알지 못한다.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완벽주의의 함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당신이 끝까지 도전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알지 못한다. 그저 어떤 순간들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을 뿐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순간, 심사위원들이 의자를 돌려 잡고 나이든 당신이 해낸 일을 보고 놀라게 될 순간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전혀 쿨하지 않고 느끼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쿨한 모습이라는 건 당신이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겁쟁이가 모습을 드러냈을 뿐인 경우가 많다. 의자가 돌아가는 장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장면이 내가 끝까지 해내는 것에 힘을 굳게 믿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 대부분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며 보낸다. 막연히 상상하고 꿈꾸고 소망한다. 그렇게 보내는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은 1년이 된다. 무대는 비어 있다. 마이크도 조용하다. 의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노래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목표는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라는 모래가 우리의 목표를 덮어버릴 거라고, 결국 잊히고 말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루지 못한 목표가 빛을 잃을 수는 있지만 그 빛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자신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어느 영화 속 주인공이 서점 유리창에 진열된 내가 쓰려던 책과 유사한 책이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우리의 목표에 다시 불을 지핀다. 당신이 족기를 거부한다 해도 목표는 사라지지 않는다. 유령이 되어 당신을 쫓아다닌다. 열정을 분출할 다른 출구가 없을 때 해소되지 못한 그 감정은 날선 비방의 목소리로 공격적인 에너지로 모습을 바꾸어 주변 사람에게로 향하기도 한다. 결승선을 마침내 통과하고 얻는 기쁨을 거부하고 중도 포기자가 되기로 선택한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이 감히 끝마치기를 거부한 목표는 지끈거리는 두통을 주고 그 두통에서 괴물이 생겨난다. 그 괴물은 완벽주의에 여러 차례 굴복한 뒤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고 다른 누군가의 목표도 파괴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때 깨달아야 한다. 곧장 행동해야 한다. 실패하겠지만 또 다시 도전해야 한다. 끝까지 해내는 것에 힘을 믿는 이유가 정말 뭐냐고. 당신을 믿기 때문이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다. 아니, 당신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냐고.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1000개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 잠재력을 1000번도 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들 중 10분의 1만 시도해도 당신 역시 자신의 잠재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건 재미있다.
하지만 미래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손에 달렸다. 바로 당신의 손에 말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